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 관련해서도 주 의원님께서 비리 의혹을 제기. 제가 많은 의혹을 제기했죠. 네. 뭐 구체적으로 짧게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일단 이제 법무부 장관이라는 것은 네. 우리 국민들한테 이러이러한 법을 잘 지키라고 호소하면서 동시에 법을 위반할 시에는 불가피하게 엄정한 그 법적 책임,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질서를 지키고 법을 잘 지키시라고 국민한테 호소하는 그 주무장관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은 가장 모든 일반 서민들도 지키는 납세의 의무를 아주 불성실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네. 뭐 자신에게 부과된 지방세, 뭐 그다음에 수많은 과태료 한 30여 건을 그냥 뭐 체납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장기간 체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본인 소유의 자동차가 압류되고 나서도 뭐 1년, 2년, 3년이 지나서 뒤늦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그 세금이나 그 체납된 과태료를 계속 그냥 납부합니다. 끌고 예. 다니다가.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본 의무가 병역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지 않습니까? 이 고위 공직자, 더군다나 법무부 장관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장시간 동안 기본적인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재산에 그렇게 압류가 오랜 기간 됐던 사람이 어떻게 국민들한테 법을 지켜달라고 법 안 지키면 처벌한다고 그렇게 호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참 민망한 일이고 한마디로 영이 서지 않는 그런 그 법무부 장관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그 법무부에 잠깐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박상기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형사정책연구원장을 했어요. 네. 이명박 정부 시절인데 그래서 이제 행사 때 이렇게 같이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갖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형사정책연구원장을 하고 있어서 속으로 저는 우리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임명은 노무현 정부 때 예, 그래서 이제 이어서 계속 형사정책연구원장을 하고 있던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여당할 때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임명한 사람들도 임기를 그렇게 채우는 경우가 예. 임기를 끝까지 마치게 해주는 경우가 왕왕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거의 자기 사람으로 싹 예, 지금 갈고 그렇습니다. 있는 중인데. 제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한테 하고 싶은 말이 또 그 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공정하지 못하고 우리 사회적 약자인 대학원생들한테 대한 그 여러 가지 행동이 우리 법무부 법치주의라는 것은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거기에 대한 충분한 그 따뜻함을 보여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그게 법치주의를 잘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제 자신이 아주 좀 여러 가지로 매끄럽지 않은 서로 갈등 관계에 있는 교수의 뭐 조교를 하는 제자다. 또 그 전공을 하려고 박사과정 시험을 보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에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점수를 줍니다. 예를 들면 이제 헌법을 전공하겠다는 대학원생한테 박사과정 시험을 보는데 헌법, 민법, 형법 세 과목을 봅니다. 그러면 세 과목 합계 점수가 200점이 넘으면 합격입니다. 몇 점을 받든 관계없이. 그런데 그 대학원생에 대해서는 헌법과 민법에서는 90점을 줍니다. 그러면 180점이지 않습니까? 그럼 박상기 장관이 그 학생한테 몇 점을 줘야 얘가 떨어지겠습니까? 19점 줬나요? 10점을 줍니다. 10점. 예. 형법 점수를 10점을 줘서 결국 합계 190점을 맞게 해서 대학원 박사과정 시험에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사이가 안 좋은 교수의 과목을 전공하려고 하는 제자로 들어오려는 예. 학생에게. 그리고 또 한 번은 그 교수의 조교를 맡고 있는 대학원 재학생, 박사과정 재학생한테 박사과정에서 수업하는 과목에 대해서 F학점을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대학원에서는 C학점만 받아도 출석을 아예 안 하거나 그렇죠. 뭐 질병으로 아예 뭐 리포트 같은 걸 안 내는 사람 제외하고는. 근데 그 갈등 관계에 있는 교수의 조교를 하고 있는 그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한테 F학점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그 연대법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그 정말 아무 힘도 없고 애꿎은 대학원생 아닙니까? 아니 본인과 갈등 관계에 있는 교수하면 교수에 대해서 어떤 뭐 문제를 제기하든 공격을 해야지
왜 그 제자라는 이유만으로 10점을 주고 또 F학점을 주고, 이것은 대학 교수 사회에서 가장 약자가 박사과정에 시험을 보거나 박사과정에 그렇죠.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러면 이 가장 약한 자한테 이렇게 가혹한 행동을 했다는 것은 아주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정의와는 너무 거리가 먼, 정말 약자를 무참하게 처우해서 그 약자의 꿈을 완전히 깨뜨리는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겠습니까?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 우리 사회의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각별한 배려를 하고 그분들이 그 권리나 그분들의 권익을 잘 보호해야 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인데, 이미 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그러한 그 준비가 잘 돼 있지 않다. 그래서 제가 특히 그 문제를 했고, 한 가지만 더 적어가면 본인이 연세대학교 법과 대학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본인의 아들이 그 연대 인문계열에 다니던 아들이 법대로 전과가 됩니다. 근데 이 전과하는 과정은 서류 심사하고 면접만 합니다.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변명은 그때는 상과대학장이 그 업무를 했고 나는 법과대학장으로서 그 아들이 전과하는 업무에 나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같은 연세대학교 내에서 법과대학장하고 상과대학장하고 같은 학장끼리. 예, 그리고 같은 동문들끼리 이거는 잠깐 증거만 우리가 찾지 못할 뿐이지, 그리고 이게 옳은 일입니까? 우리 사회에 지금 대학생들이 이 문제를 제대로 안다면 이게 일반 서민의 아들한테는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 문제가 참 많다. 아니, 주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완전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속담이 생각이 나는데, 박상기 당시 형법 교수하고 또 같은 연대법대 헌법 교수하고 사이가 안 좋아갖고 네, 그건 뭐 공지의 사실입니다. 애꿎은 제자들이 그냥 네. 죽어나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편입학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그 박원순 시장의 딸이 서울대 미대 다니다가 법대로 갔죠. 그렇죠. 서울대 개교 이래 최초라는 이제 법대 최초이자 편입. 마지막이죠. 그렇죠. 자, 유일무이한 예. 미대에서의 법대 편입이 이루어졌고, 그때 당시에 법대 학장이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다라는. 아니, 그렇진 얘기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건 아닌가요? 안경환 전 후보가 서울대 법대 교수로는 있었습니다만 교수로. 예, 법과대학장은 아니었고, 뭐 자전 조국 민정수석이나 안경환 이런 분들이 다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있었겠고, 그분들이 여러 가지 특별히 이 친분 관계를 나누면서 사회생활을 해온 것은 여러 자료를 통해서 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참여연대 활동을 같이 했죠.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특정 그룹에 속해 있는 자녀들에 대한 그 뭔가 짬짬이가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저도 지금 그 사례를 계속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뭐 진보 법학자다, 뭐 우리 사회에 새로 좀 뭔가 열려 있고 깨어 있는 학자인 양 행동했던 그분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니 정말 우리 청년들이 분노할 만큼 불공정하고, 뭐 본인들끼리 무슨 스펙 몰아주기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전과하는 데 있어서 정말 증거만 없지 어느 국민이 봐도 이것은 뻔할 뻔짜 아니냐, 그런 정말 불공정의 극단을 저희가 이번 여러 사례에서 보면서 정말 우리 사회에 대해서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정말 공정하고 편협되지 않은 법무 행정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래서 과거 제가 행적으로 볼 때. 예, 저는 이제 그런 강한 의심이 가고, 그래서 제가 그날 마지막에 유일하게 5차 질의를 한 이제 청문위원인데, 제가 그런 말을 했죠. 그 후보한테. 검찰 개혁의 가장 근본적인 일이 뭐냐. 그거는 아마 검찰 인사를 공정하게,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검사 인사를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해야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갑자기 뭐 검찰 인사위원회도 열리지 않고, 그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도 없는 가운데 윤석열 검사를 갑자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령하고
또 몇몇 마음에 들지 않는 검사들에 대해서는 막 법무연수원으로 완전 전보 조치하고, 이러한 것이야말로 검찰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냥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서 권력자의 눈에 예쁘게 보인 사람은 전혀 그냥 상상할 수 없는 두세 단계 그냥 승진을 해서 최고의 보직에 앉히고, 또 눈에 가시 같은 검사들은 무슨 당신이 지금까지 했던 수사가 불공정했다, 뭔가 편파성이 있다, 뭔가 권력과 유착한 느낌이 있다, 그런 이유로 그냥 납득할 수 없는 좌천당하고. 자리로 네. 뭐 좌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나가란 얘기죠. 그렇죠. 예. 이런 것 자체가 얼마나 법치주의 자체를 훼손하는 겁니까? 검찰청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검사를 인사를 할 때는 법을 지켜야 되고, 두 번째로는 계속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참 이 정부가, 또 법무부 장관이나 문재인 대통령도 마치 지지율 높은 거 가지고, 또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그 기대서 무조건 내가 하는 거는 선이고, 내가 하는 거는 적폐청산이고, 내가 하는 것만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개혁이다, 이러한 그 착각하에 지금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면서 권력을 막 휘두르고 있고, 이거야말로 검찰 길들이기입니다. 그렇게 인사하는데 어느 검사가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올바른 소리를 권력자한테 하겠습니까?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앞두고 계신데 네네. 뭐 앞으로 진행되겠습니다만, 저는 문무일 후보자가 처음에 검찰총장으로 지명됐을 때 일성이 좀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이 딱 되면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또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당연히 얘기해야 되는데, 문무일 후보자가 제 기억에 첫 일성이 뭐냐면 시대정신을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예. 아니 무슨 시대정신이라고 표현, 어떻게 보면 이게 시류에 영합하겠다라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가 있거든요. 웬 뜬금없이 시대정신입니까? 검찰총장 후보자가. 글쎄 뭐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인데,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받은 역대 법무부 장관들, 그리고 검찰총장에 이제 그 지명받은 분들이 뭐 크게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하겠다,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검찰 조직으로 거듭 태어나겠다, 뭐 이제 그런 정도 일반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현재까지는 문무일 검찰총장 그 지명자한테 뭐 그 시대 정신을 언급했다 그래서 일단 뭐 특별히 이렇게 선입견을 가질 입장은 아닌데, 그냥 긍정적인 의미에서 시대 정신을 언급하지 않았을까, 그런 일단은 믿음을 가져봅니다. 그러게 뭐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또 우려되는 측면이 있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총평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인데. 인사청문 총평이요. 그렇죠. 네. 그 지금 관여하신 법사위뿐만 아니라 지금 네. 문재인 정부의 내각 구성에 총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그 선거 공약을 하면서 10대 공약 중에 공약이죠. 핵심 공약을 말씀하시면서 이 고위공직자 임명에 있어서 그 인선 기준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5대 비리에 연루돼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해서 정말 그동안 인사와 관련된 적폐를 청산하겠다, 이렇게 야심찬 내용을 가지고 대국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대통령이 당선되고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장관 후보자 면면을 보니 그 5대 비리라는 거기에 연루가 안 돼 있는 사람은 한 3사람 정도 있었습니다. 저희 야당에서도, 저희 한국당에서도 그 5대 비리에 관련 없는 사람들은 정말 흔쾌하게 그냥 인사청문회 하는 그날 그렇죠. 바로 네.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줬습니다. 그 민주당처럼 뭐 괜히 쓸데없는 그렇죠. 딴지 안 걸고 그냥 바로바로 깨끗하게 네. 문제 없는 사람은 저희는 바로 채택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이낙연 국무총리도 그 5대 비리 중에 4개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3개, 4개 다 걸려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원인이 뭐가 있느냐. 왜 그러면 그렇게 도덕적으로 흠결이 많은 사람들을 장관으로 지명하느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통합과 뭐 적폐청산을 주장했지만 실제 인사하는 것을 보면 아주 전형적인 코드 인사, 자기 식구 챙기기,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두 번의 대선을 치르면서 신세를 졌던 사람들에 대한 보은 인사, 이걸로 일관하다 보니까 인재풀이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꼭 무조건 챙기려고 하고, 그리고 검증이 아주 부실했는데 그 이유는 청와대 검증하는 사람들이 국정 경험이나 행정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증 능력도 없고 또는 같은 코드 인사를 할 때는 아예 검증을 하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검증의 문을 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습니다. 꼭 이 사람은 임명하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경환 사태도 발생한 것이고, 전반적으로 평을 보면 코드 인사, 그 다음에 자기 식구에 대한 보은 인사를 하다 보니 널리 천하에서 인재를 구하지 못하고 제한된 그들만의 무대에서 사람을 구하니까 이러한 그 인사 참사라고 할 수 있는 정말 5대 비리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만큼의 그런 인사가 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 인사가 우려되고, 이 점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첨부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청와대 참모 인사는 어떠냐. 제가 안경환 법무부 장관 그 후보자에 대한 이제 판결문을 공개하면서 결국은 낙마를 했는데, 그 안경환 후보자가 사퇴하고 나서 이틀 후에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 비서관이라는 사람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왜 그럼 우리는 안경환 후보자를 검증하지 못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근데 브리핑 내용이 너무 한심하다 못해 정말 그냥 뭐 딱할 정도의 수준 낮은 브리핑입니다. 그 대표적인 걸 보면 왜 우리가 안경환이를 검증 못했느냐. 이유 중에 이유가 우리가 정부 들어서서 박근혜 정부에서 인사검증 시스템을 그대로 쓰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새로운 인사검증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이걸 걸러내지 못했다. 남 탓이네요. 남 탓뿐 아니라 제가 발견한 것은 대통령이 국회에 보내준 그 첨부한 서류를 보고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만 봤어도 알 수 이것만 있는. 서류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 무슨 인사검증 시스템을 새로 만들지 못했고 박근혜 정부 인사검증 시스템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걸 발견하지 못했다는 말은 정말 3살 먹은 애도 웃을 일이고, 그러니까 청와대 검증팀에서 이틀이나 후에 대국민 그 해명문이라고 발표한 것이 그렇게 우습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네는 이 서류를 받아보지 못해서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여기 도장 찍어서 하면은 이거 대통령이 첨부한 서류 모든 것은 인사검증 책임자인 민정수석이 이것을 다 검증해서 국회에 보내는 겁니다. 아니 대통령이 보낸 서류에 첨부되어 있는데 우리는 서류를 받아보지 못해서 검증을 못했다. 이것도 정말 한심한 소리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지금 청와대에 있는 그 많은 수석비서관과 비서관들이 이제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해야 되는데 그냥 뭐 옛날 전대협 출신 총학생회장 내지 그때 운동권 학생들로 거의 채워져 있고 아니면 갑자기 뭐 교수나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이 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국가 행정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행정 경험이 없고 실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할 수 없다. 그런 저는 생각입니다. 세보질 않았는데 지금 청와대에 뭐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총학생 회장 출신이 18명 들어가 있다고요. 그 정도 있습니다. 그 예. 전대협 동문회 하고 있다고 지금 청와대에서. 그렇죠. 그렇죠? 예. 과거에 뭐 어느 대학 총학생 회장, 어디 뭐 총학생 회장 18명이 과거에 이거 하던 분들이 이거 뭐 서류 보고 싶겠어요. 멋있게 그러니까 그 가서 사람들은 이제 이게 구호 주장 지금 잘하고 선동 잘하고 이 사람들에 대한 이제 이렇게 뭐 그런 감정을 이렇게 들고 일어나게 하는 그런 건 잘할 수 있지만 정말 이 행정 실무라는 것은 이 법령에 따라서 근거가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하고 이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제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은 전체를 숲을 보는 게 아니라 일부 나무가 지금 소나무 벌레가 먹었다. 그래서 이 전체에다가 살충제를 쳐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처방을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참 걱정이 됩니다. 제가 볼 때. 자,
주광덕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왼쪽 눈까지 실핏줄 더 터질 것 같습니다. 지금 오른쪽만 터져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점 그리고 청와대와 내각의 구성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역시 이제 자유한국당은 강한 야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고 강한 야당은 결국에 강한 야당 국회의원들이 있어야 강한 야당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강한 야당이 되는데 가장 선도적으로 앞장서고 계시는 주광덕 국회의원 모시고 오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제대로 된 야당 의원 활동하겠습니다. 화이팅! 그런 사람들에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점수를 줍니다. 아, 예를 들면 이제 헌법을 전공하겠다는 대학원생한테 박사과정 시험을 보는데 헌법, 민법, 형법 세 과목을 봅니다. 그러면 세 과목 합계 점수가 200점이 넘으면 합격입니다. 네. 몇 점을 받든 관계없이. 그런데 그 대학원생에 대해서는 헌법과 민법에서는 90점을 줍니다. 네. 그러면 180점이지 않습니까? 그럼 박상기 장관이 그 학생한테 몇 점을 줘야 얘가 떨어지겠습니까? 19점 줬나요? 10점을 줍니다. 아, 10점. 예. 형법 점수를 10점을 줘서 결국 합계 190점을 맞게 해서 대학원 박사과정 시험에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사이가 안 좋은 교수의 교수의 과목을 전공하려고 하는 제자로 예. 들어오려는 예. 학생에게. 그리고 또 한 분은 그 교수의 조교를 맡고 있는 대학원 재학생, 박사과정 재학생한테 박사과정에서 수업하는 과목에 대해서 F학점을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대학원에서는 C학점만 받아도 출석을 아예 사실 안 하거나 그렇죠. 네. 뭐 질병으로 아예 뭐 리포트 같은 걸 안 내는 사람 제외하고는. 근데 그 갈등 관계에 있는 교수의 조교를 하고 있는 그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한테 F학점을 줍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러한 그 연대법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그 정말 아무 힘도 없고 애꿎은 대학원생 아닙니까? 아니 본인과 갈등 관계에 있는 교수하면 교수에 대해서 어떤 뭐 법무부에 잠깐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박상기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형사정책연구원장을 했어요. 네. 이명박 정부 시절인데 그래서 이제 행사 때 이렇게 같이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갖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형사정책연구원장을 하고 있어서 속으로 저는 우리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임명은 노무현 정부 때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이어서 계속 형사정책연구원장을 하고 있던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여당할 때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임명한 사람들도 임기를 그렇게 채우는 경우가 예. 임기를 끝까지 마치게 해주는 경우가 왕왕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거의 자기 사람으로 싹 지금 예, 그렇습니다. 갈고 있는 중인데. 제가 저기 박상기 법무부 장관한테 하고 싶은 말이 또 그 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공정하지 못하고 우리 사회적 약자인 대학원생들한테 대한 그 여러 가지 행동이 네. 우리 법무부 법치주의라는 것은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거기에 대한 충분한 그 따뜻함을 보여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그게 법치주의를 잘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제 자신이 아주 좀 여러 가지로 매끄럽지 않은 서로 갈등 관계에 있는 교수의 뭐 조교를 하는 제자다. 또 그 전공을 하려고 박사과정 시험을 보는 사람이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든 공격을 해야지 왜 그 제자라는 이유만으로 10점을 주고 또 F학점을 주고 이것은 대학 교수 사회에서 가장 약자가 박사과정에 시험을 보거나 박사과정에 그렇죠.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러면 이 가장 약한 자한테 이렇게 가혹한 행동을 했다는 것은 아주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정의와는 너무 거리가 먼 정말 약자를 무참하게 처우해서 그 약자의 꿈을 완전히 깨뜨리는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겠습니까?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 우리 사회의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각별한 배려를 하고 그분들이 그 권리나 그분들의 권익을 잘 보호해야 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인데 이미 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그러한 그 준비가 잘 돼 있지 않다. 그래서 제가 특히 그 문제를 했고 한 가지만 더 저가하면 본인이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본인의 아들이 그 연대 인문계열에 다니던 아들이 법대로 전과가 됩니다. 근데 이 전과하는 과정은 서류 심사하고 면접만 합니다.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변명은 그때는 상과대학장이 그 업무를 했고 나는 법과대학장으로서 그 아들이 전과하는 업무에 나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같은 연세대학교 내에서 법과대학장하고 상과대학장하고 같은 학장끼리. 예. 그리고 같은 동문들끼리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 관련해서도 주 의원님께서 비리 의혹을 제기. 제가 많은 의혹을 제기했죠. 네. 뭐 구체적으로 짧게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일단 이제 법무부 장관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한테 이러이러한 법을 잘 지키라고 호소하면서 동시에 법을 위반할 시에는 불가피하게 엄정한 그 법적 책임,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질서를 지키고 법을 잘 지키시라고 국민한테 호소하는 그 주무장관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은 가장 모든 일반 서민들도 지키는 납세의 의무를 아주 불성실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뭐 자신에게 부과된 지방세, 뭐 그다음에 수많은 과태료 한 30여 건을 그냥 뭐 체납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장기간 체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본인 소유의 자동차가 압류되고 나서도 뭐 1년, 2년, 3년이 지나서 뒤늦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그 세금이나 그 체납된 과태료를 계속 그냥 납부합니다. 끌고 예. 다니다가.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본 의무가 병역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지 않습니까? 이 고위 공직자, 더군다나 법무부 장관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장시간 동안 기본적인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재산에 그렇게 압류가 오랜 기간 됐던 사람이 어떻게 국민들한테 법을 지켜달라고 법 안 지키면 처벌한다고 그렇게 호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참 민망한 일이고 한마디로 영이 서지 않는 그런 그 법무부 장관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이거는 잠깐 증거만 우리가 찾지 못할 뿐이지. 그리고 이게 옳은 일입니까? 우리 사회에 지금 대학생들이 이 문제를 제대로 안다면 이게 일반 서민의 아들한테는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 문제가 참 많다. 아니 주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완전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속담이 생각이 나는데 박상기 당시 형법 교수하고 또 같은 연대법대 헌법 교수하고 사이가 안 좋아갖고 네, 그건 뭐 공지의 사실입니다. 애꿎은 제자들이 그냥 네. 죽어 나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편입학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그 박원순 시장의 딸이 서울대 미대 다니다가 법대로 갔죠. 그렇죠. 서울대 개교 이래 최초라는 이제 법대 최초이자 편입. 마지막이죠. 그렇죠. 자, 유일무이한 예. 미대에서의 법대 편입이 이루어졌고 그때 당시에 법대 학장이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다라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안경환 아닌가요? 전 후보가 서울대 법대 교수로는 있었습니다만 교수로. 예, 법과대학장은 아니었고 뭐 자전 조국 민정수석이나 안경환 이런 분들이 다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있었겠고 그분들이 여러 가지 특별히 이 친분 관계를 나누면서 사회생활을 해온 것은 여러 자료를 통해서 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참여연대 활동을 같이 했죠.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특정 그룹에 속해 있는 자녀들에 대한 그 뭔가 짬짜